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문화미디어 쪽으로 좀 왔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이죠. 이 미나리 얘기는 지난달에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미나리가 온갖 상들을 다 휩쓸고 다니잖아요. 휩쓸고 다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야, 미국 뭐 영국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또 하나 발견한 거는 윤여정이라는 이 배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련되고, 그 다음에 표현이나 이런 것도 위트도 넘치고, 뭐 그죠? 그리고 좀 이 배우에 대한 재발견이기도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주변도 있고, 그리고 솔직담백하고, 그리고 또 감추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없고 자기 소신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나 이런 거 우리는 되게 막 신경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걱정하지만, 아니 이분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막 그 자기 발음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지 뭐.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원래 모국어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러고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진 뿜뿜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배우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게 느꼈었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이제 찬사가 이제 좀 쏟아졌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기에서 이제 오스카상에서 이 여우조연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입니다. 작년에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여기서 작품상 등등 감독상 뭐 다 해가지고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연이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배우가 가서 또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또 이게 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아카데미 시상식에 지금 있잖아요. 분위기가 또 반영된 거기도 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올해의 작품상은 뭐가 탔냐면요. 노매드랜드라는 작품이 탔잖아요. 그 작품은 또 중국계 감독이에요. 중국계 감독인데 중국계 감독에게 또 작품상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년 연속으로 아시아계에다가 상을 줬는데, 그 전까지 아카데미상이 받았던 그런 어떤 이제 그 평가는, 이게 이제 보통 영화상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3대 영화제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영화제들에 비해 가지고 여기가 너무 폐쇄적이지 않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가 너무 폐쇄적이다. 폐쇄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 너무 백인 우월주의, 백인 중심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내 같이 살고 있는 흑인들조차도 여기가 약간의 보이지 않는 이제 유리벽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가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은 평가들이 나올 때, 그 타이밍에 딱 봤더니 이제 봉준호 감독의 그 작품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상을 막 휩쓸었고요. 올해에도 노매드랜드라는 그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이 아시아계의 어떤 그 돌풍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상이 굉장히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고 열린 자세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상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상이다.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심사는 전년도에 발표된 미국 영화 및 미국에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1927년 제정된 영화계 최대 규모의 최대 영예의 상이다. 오스카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시상식 관리자 중 한 명이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를 보면서 내 삼촌 오스카 많이 닮았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예 오스카상이야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별칭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카데미 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그 맥락을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 이 상,
이름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막 소개하면서 이 상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의 부문이 뭐가 있냐, 그리고 거기서 상 받은 배우의 이름이 뭐냐, 뭐 작품의 이름이 뭐냐, 이런 걸 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문화미디어에선 요거를 끌고 들어왔고, 과학 IT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학 IT 쪽으로 가보면은 여기는요, 화성에서 헬기가 날았다. 요게 이제 있습니다. 화성에서 헬기가 날았다. 지구 밖 첫 동력 비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아시죠? 자, 미국 헬기 인저뉴어티가 4월 19일 화성 하늘을 날아서 인류가 지구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로 동력 비행을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을 줘서 이걸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화성에서 동력 비행이 어려운 까닭은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공기가 있긴 있는데 공기가 약한 거죠. 그래서 공기의 힘으로 양력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걸 성공해냈다 이거예요. 인저뉴어티는 탄소 섬유로 만든 날개 4개가 보통 헬기보다 8배 정도 빠른 분당 2,400개 안팎으로 회전되도록 설계했다. 왜냐면 공기가 없고 양력이 발생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빠르게 돌려가지고 동력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인저뉴어티의 비행은 헬기가 지구에서 약 30km의 고도로 비행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날은 헬기가 없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 뒤집어져 버릴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높이 비행한 적이 없고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 16의 한계 고도도 16.6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고 이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인저뉴어티는 그 대신에 되게 작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헬기를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거, 그 이유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인저뉴어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49cm에 불과하고요. 근데 무게가 1.8kg인데 무게가 무거우면 못 뜨잖아요. 근데 이게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무게를 실제로 보면은 0.68kg에 불과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 물체를 띄운 거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했지만은 그래도 요게 그죠?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 이정표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인저뉴어티 같은 경우에 요 이름 같은 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싣고 갔던 화성 탐사선 이름도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이런 거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면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요 이제 탐사선 이름도 좀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진짜 먼 미래에는 화성에 사람이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아이디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가 국회 과방위 과학통신방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거예요.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과방위가. 그러니까 과방위는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인데요.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면은 웬간하면은 이게 본회의는 통과가 돼요. 예, 그렇게 돼서 이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인터넷 익명성이 대해 활개를 치고 있는 악성 댓글이나 비방글 그리고 거짓 폭로글 등을 줄이기 위해서 실명제는 좀 안 될 것 같고 본인 확인을 거친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이 추진이 됐다. 이른바 설립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그렇잖아요.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한 젊은 인재가 그렇게 쓰러져 갔어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쓰는 악플들, 그냥 남 하기 좋아서 쓰는 시기심에서 쓴 그 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화살이 되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저런 글들을 막 쓰고 그걸 가지고 막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안 하면 안 될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요, 우리는 배우는 배우로, 가수는 가수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들의 사생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그런 매체들을 통해 널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지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리가 자꾸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은 그 노브라 뭐 이런 거잖아요. 당당하고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그 선택은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서 한 행동일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이런네 저런네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온갖 얘기들 막 별별 얘기들도 하고 거기서 성희롱도 벌어지고 이렇게 하니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고 노련해진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이게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남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잖아요. 가장 남을 인식 많이 할 때가 사춘기잖아요. 그 20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바라볼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게 완전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린 사회적 존재다 보니까 완전히 안 돼.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더군다나 그 예민한 젊은 나이 때 그런 화살들을 다 온몸으로 그걸 맞아야 되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대부분. 이 키보드 워리어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들이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저희 위헌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내 이름을 달고 이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의견이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똑바른 의견을 제시한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의견이 한번 걸러진 의견?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가 권력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이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폐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악플을 쓰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악플을 쓰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을 모욕 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같은 정치인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네? 여러분들은 아닐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품격이 너무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문죄인이라고 하고 문재앙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뭐 닭끄내라고 하고 그 전에는 무슨 쥐박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과물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일부의 그 표현들이나 그런 몰상식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당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가 안 찍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당한 비판과 모욕을 주는 건 달라요. 이번에도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뭐를 썼더라. 김정은에 뭐를 쓰고 막 그거는요 모욕이에요. 그런 거를 왜 일반 국민이 쓴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청와대가 왜 그걸 가지고 고소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뭐 대통령이 좀 통 크게 모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은요 잘 모르겠어요. 그 표현의 자유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논란도 있었죠. 그 사람이 일반인 청년이 아니고 일반 청년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며요. 공천도 받고 막 출마도 하고 이런 뭐 사람인가 그 집안의 뭐 형제가 그렇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불편해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형식이 그런 식으로 몰상식한 얘기가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거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또 별개로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긴 하지만은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글쎄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표현들은. 인터넷상에서요, 정치인에 대한 비하도 그렇고 연예인들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품격 있게 하자. 좀 우리가 이제 그 단계까지 가야 될 때는 왔는데 이런 거를 또 뒷받침해 주려면 제도적으로도 뭔가 좀 완성이 좀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터넷 준실명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실명을 쓰진 않아도 되지만은 본인 인증을 거쳐서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했다거나 했을 때 민사소송이 걸리거나 했을 때 혹은 형사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게 누가 그랬는지를 추적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오히려 보수 야당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또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포츠 엔터 쪽인데요. 자, 탐욕으로 물든 유럽 빅클럽이다. 유럽 슈퍼리그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 엄청나게 유명한 구단이죠. 축구 구단이죠. 자, 그래서 이게 유럽 빅클럽이라는데 축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코로나로 관중도 줄고 무관중 경기도 하고 경기를 못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큰 적자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데가 완전 빅클럽이라서 돈을 천문학적인 액수를 선수들한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매출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경기를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창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유럽에 이거 3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여기 리그에 이제 또 그 안에서도 빅클럽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다 그러면 20개 팀이 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위 6개 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의 클럽을 한번 우리끼리의 어떤 경기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걸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니까요, 이제 창립 멤버가 어디냐면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가장 인기가 많죠. EPL에 이제 빅 6개 구단 여기에 이제 쭉 써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 그다음에 첼시, 아스널, 리버풀, 그다음에 맨유, 그리고 이제 토트넘, 호스퍼 뭐 이렇게 부르는데 후스퍼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영국식 발음은 토트넘 후스퍼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요 팀들이 이제 동의를 했었어요. 그랬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리그 팀들도 동의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발표하고 3일 만에 창설을 이제 포기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못하겠다 말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이게 보니까 출범된 AC 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 웬만하면 다 많이 들어본 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유명 구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구단들이 창설에 이제 동의를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요 리그가 출범한다라고 한 게 클럽의 재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런 거를 도모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를 비롯해서 각국의 축구협회와 리그 사무국 등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특히 이게 왜 반대를 할까? 더 재밌는 경기들이 빅팀들 간에 이런 경기가 붙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에파컵이나 이런 데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토너먼트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클럽끼리의 경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빅클럽끼리 경기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만 봤더니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구 팬들이 응원하는 팀 경기장에 가난한 자가 만든 축구를 부자들이 훔쳐간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었대요. 그러면서요 지금 이게 반대 시위도 벌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조기 축구팀도 승격에 승격을 거듭한다면 유럽 정상에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성이 지금의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구조를 부자 구단들이 자기네들이 앗아가려고 한다. 상업성으로 자기네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걸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한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보니까 좀 또 이것도 멋져 보여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안 되는 쪽으로 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뭐 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빅클럽의 이 팬들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축구 팬들은 이런 생각으로 좀 모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 5부 리그, 6부 리그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그 빅리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믿고 거기에서 단계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시도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물 용어 쪽으로 들어가는데 안전속도 5030은요. 이제 일반 도로에서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는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제 시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빠르게 경제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들 때문에 줄곧 이제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탈피해서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철학의 전환이에요.
그런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에서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이게 안 좋은 걸로 두 번째예요. 이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느리게 가면은 대처 능력이 그만큼 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속도 5030 요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예방적 금지 청구권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가상화폐랑 또 이것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 권익의 현장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 소송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가상화폐 관련된 건 다음번에 나온다. 참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는 뭐냐면요. 이 단체 소송 제기를 보다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2006년에 단체 소송제를 도입했지만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단체 소송 같은 걸 도입했지만 이것이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저조해서 그래서 예방적 금지 청구까지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이 정책 하나 알아두시고요. 안어코드라 그랬는데 구성원이 단체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준칙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식을 바탕으로 여기에 구성원이라면은 우리 조직의, 우리 집단 단체의 이 명예를 위해서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강력한 규율을 이제 정해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시험 부정이나 논문 표절, 비방, 절도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저질렀을 때는 엄청난 비난과 퇴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어코드. 자, 그리고 이제 유스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말이에요. 요거를 유스의 이제 기사의 경향성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 경제의 방향성이 어떻다, 심리적인 상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찾아내는 이런 지표를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대요. 하나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이거였어요. 이게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코인 같은 게 이게 잘못하면은 범죄의 거래 수단 같은 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규제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이제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게 되는 시스템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 업무 절차 정비 등이 부과되어 있는 법률인데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서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를 범죄의 대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거를 방지하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 달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은 이런 정도 맥락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